안녕하세요. 대근이 TV 대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지난번에 삼국지 얘기를 했더니 삼국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삼국지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조자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자룡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잘 아시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제가 다시 여기서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평소에 잘 못 들어보셨던 이야기들을 좀 엮어볼까 합니다. 조자룡은 이름이 자룡인가요? 아니죠. 이름은 뭐죠? 조운, 구름 운자죠. 상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상산 조자룡, 이런 별명으로 많이 불리죠. 아마 서기 190년대 말이나 200년 전후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길게 살았어도 한 40살 전후를 살지 않았나. 자룡이라는 이름은 조자룡의 본명이 아니고 자입니다. 자.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은 평생 동안 최소한 4개 이상의 이름을 가져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아명을 붙여줍니다. 아명. 근데 이 아명은요, 보통 멋진 이름으로 붙이질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주 귀한 아이고 아주 예쁜 아이고 아주 훌륭한 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귀신이 와서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간다 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명은 굉장히 아무렇게나 붙여줍니다. 흔하고 가치 없는 이름들로, 표현들로 아명을 짓습니다.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걸 우리가 명이라고 해요. 명은 당연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성일식을 하죠. 성일식을 옛날에는 이제 관례라고 했어요. 모자를 쓴다라고 해서 관례라고 했는데요. 관이 모자라는 뜻이거든요. 관례를 할 때, 어른이 될 때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지어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라고 합니다. 자는 어른이 될 때 새롭게 얻는 이름인데요. 주로 누가 지어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가장 옆에서 잘 지켜봐 왔던 분, 선생님이나 아버지의 친구, 이런 분들이 그 아이의 자를 지어줘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자룡의 자룡은 바로 이 자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자를 가지고도 이름으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흔하게 이제 자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국지에서는 조자룡 말고도 제갈공명의 이름은 제갈량이었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또 갖는 네 번째 이름은 호입니다. 호는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별명 같은 거죠, 일종의. 호는 자기가 지을 수도 있고 남이 지어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호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기의 성격을 짓기도 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내세워서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좀 지나치게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하나의 사람도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사물도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원래부터 하나의 모습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내면에는 다양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그 사람의 다양한 장점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 북해 문화랑 좀 맞물리는. 그렇죠. 북해 문화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죠. 네. 확실히 자룡이라는 이름이 더 그 무쌍한, 용맹한 느낌이랑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름보다는. 그런데 이게 이제 명하고 자 사이에 연관성이 좀 있긴 있어요. 뜻을 풀이해보면 우는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자룡은, 자는 이때는 새끼라는 뜻이에요. 용은 말 그대로 용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새끼 용이라는 뜻이죠. 새끼 용이 자라서 승천하게 되면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자룡이라는 자하고 조운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관성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용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앞에다가 자라고 하는 그 아주 좀 겸손한 접두사를 붙인 셈이 된 거죠. 나는 새끼 용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자를 썼습니다. 조자룡은 굉장히 그 호남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고요. 키는 8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척이 대충 보면 요즘 33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8척이면은요 대충 계산해봐도 한 260cm가 넘잖아요. 그렇죠. 좀 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자룡이나 이런 장수들이 외모가 훤칠했을 거고 아마 덩치들이 좀 있었겠죠. 특히 중국의 북부 지역 사람들은 조금 이제 북방 지역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크긴 큽니다. 중국은 이제 남부 지역 사람들은 조금 이제 키가 작고요. 북부 지역 사람들은 좀 키가 큰 편인데 그래서 아마 기골이 장대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3m 가까이 되었을 키인가 이건 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조자룡의 키가 아마 한 180에서 1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에 팔척이라고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조자룡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장판교에서의 전투, 위나라하고 총나라가 맞붙었을 때 장판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투가 한번 벌어지죠.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삼국지 소설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판파라는 곳은요, 중국의 호북성, 후베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위나라 군대와 총나라 군대가 맞붙어서 싸우게 되는데 총나라 군대가 수세에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유비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 장판파에 그 다리가 하나 있었죠. 그걸 이제 장판교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 유비가 이제 도망을 옵니다. 근데 허겁지겁 도망을 오다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아들도 버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간부인이었고 아들이 나중에 이제 유선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 아두라고 불렸던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조자룡이 장판교를 넘어왔다가 황제의 부인과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장판교를 다시 넘어가서 조자룡이 이 둘을 구해가지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나중에 유비 사후에 청나라가 조금은 더 연명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를 조자룡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삼국지에서 장판파라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조자룡이 장판교를 다시 넘어갈 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조자룡이 위나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조자룡이 이제 다시 이 부인과 아들을 구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이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창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창을 막 휘둘렀는데 자기 창을 떨어뜨리고 무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적군의 창을 다시 뺏어가지고 그 적군의 창으로 또 막 적들을 무찌르면서 부인과 아이를 구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담이 하나 생기죠. 조자룡 헌창 쓰듯 혹은 조자룡 헌칼 쓰듯 이런 말인데 칼보다는 창이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면 자기가 무기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무기를 가져다가 그 무기를 휘둘려서 승리를 쟁취해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헌창이라는 말은 이때 조금 맞지 않는 게 상대방의 적군들도 창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창을 새 창처럼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남의 창이기 때문에 이걸 묘사한 말을 헌창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말은 요즘에 우리나라 말에서 쓸 때는 좀 권력을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상황을 묘사할 때 조자룡 헌창 쓰듯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휘둘러댄다라는 말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뜻은 좀 용맹한 것보다는 좀 난폭한 게 좀 더 뜻이 더 와전이 된 거죠.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려고 할 때 조자룡 헌창 쓰듯 한다라고 하는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뜻은 굉장히 용맹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더라도 남의 무기를 가져와서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일거에 적진을 소탕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자룡이 가지고 있었던 창은 무슨 창이라고 하느냐, 이게 또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어요.
근데 조자룡의 창에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창의 이름을 양은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이건 나중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양은 이제 빛나다라는 량자고요. 은은 금은 할 때 은자고요. 빛나는 은색의 창이라는 뜻이. 양은 냄비랑 똑같은 거. 아, 그건 아니고요. 양은 냄비라고 할 때 양자는 서양 양자예요. 서양에서 건너온 은을 양은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빛날 양자, 제갈량 할 때 양자랑 똑같아요. 원래 조자룡은 뭐 창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삼국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조자룡이 흰 말을 타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꾸며진 조자룡의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자룡이 흰색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됐어요. 오랫동안 몇백 년에 걸쳐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윤색하면서 만들어진 조자룡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흰색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머리도. 이게 다 조자룡을 염두에 두고 컨셉인데요. 조자룡 그러면 그래서 흰색이 딱 떠오릅니다. 창이 흰색이라는 것은 결국 은색인 거잖아요. 철로 쇠로 만들었으니까 바라는 마음으로 덧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자룡의 이야기는 장판파라는 이름으로 경극으로도 많이 유행이 됐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 영화가 정군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영화가 장판파입니다. 역시 1905년도에 찍었고요. 역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자룡의 이야기를 또 그린 이 영화가 중국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를 장식했습니다. 조자룡의 무덤은 사천성에 가면 정두시에 있다고 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조자룡의 무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에 서 있는 비문 같은 것들도 문화대혁명 시절이나 이럴 때 다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자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끝이에요? 해봤습니다. 네, 다른 얘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대근이 TV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